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 2회차 진행합니다. 2회차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어떤 집단의 심리검사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분포예요. 분포되었다, 흩어진 정도예요. 분포가 뭐예요? 흩어진 정도다. 다른 말로 산포도라고 돼요. 산포도.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을 산포도다. 이럴 때 흩어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여기 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들어가니까 보통 많이 하는 게 범위죠, 범위. 이번 시험 범위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라고 하죠. 그럴 때 1페이지가 최소값, 가장 적은 거니까요. 10페이지까지니까 10페이지가 최대값.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과의 거리를 범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쓰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과의 거리다. 일단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에서, 이런 종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1차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표준 편차는 표준 지수 나오면 무조건 순서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두 개만 쓰라겠으니까 요 두 개만 쓰면 미션이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대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요. 대표값. 어떤 순위에서 대표값을 정하라 할 때는, 첫째가,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많은 것으로 대표값을 정하냐, 최빈값. 또 평균으로 대표를 정하냐, 평균값. 또 가운데 있는 것으로 대표를 정하냐, 순서에서 중앙값. 요거는 대표값이에요.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가끔 얘랑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쓰시오 하면 거기다가 최빈값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2번 내담자 중심 상담과 특성 이론, 뭐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혹시 동영상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나는 뭐 너무 많으니까 10년치 것부터 볼 거야. 이거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보세요. 제가 정말 성실껏 여러분 강의를 찍어놨으니까요. 처음부터 차례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쭉 이렇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용이 또 쉽게 연결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죠. 칼 로저스, 뭐 패터슨 이런 학자들이 주장한 거고요. 여기는 특성 이론 상담, 뭐 윌리엄슨, 파슨스, 뭐 달리, 또 브레이필드 뭐 이런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인데, 특성 이론은 진로에서 파생되었다. 즉 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왔던 진로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인간 중심은 그냥 인간을 중심으로 만든 이론이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비지시적이다. 비지시적 상담. 여기는 학생을 위해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지시적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여기는 비지시적이니까요. 검사가 필수가 아니에요. 진단. 검사는 내담자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나
진단이 필수가 아니다. 여기는 분종진 예상주 이렇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검사와 진단이 필수이다. 이렇게 두 개 쓰면 또 깔끔하게 6점 맞았습니다. 두 개만.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상담, 특성이론 시시적 상담. 내담자 중심 검사와 진단이 필수가 아니다. 특성이론 필수다. 참고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검사와 진단이 필수가 아니다예요. 또 혹시 검사와 진단은 필요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담자가 원하면 또 해야 됩니다. 3번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4가지 요건. 그래서 직업의 성립 조건입니다. 페이지 수 423페이지 3번 갑니다. 여기는 직업의 성립 조건이에요. 직업의 성립 조건이다. 즉 직업으로 성립되려면 글씨가 너무 초소체 같나요? 성립 조건이다. 보면은 첫째, 직업으로 성립되려면 계속적으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성의 원칙이다. 이 계속성의 원칙의 4가지는 뭐라겠죠? 개가 추절되더라. 왜? 계속 일만 시키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또 일에 대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또 주기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계절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제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일에 대한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직업으로 인정받는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와 사회성, 또 윤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성과 윤리성, 반사회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는 직업으로 볼 수가 없다. 네 번째, 비속박성의 원칙, 즉 속박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러면 아주 깔끔하게 또 미션이 됐습니다. 지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 직업의 성립 조건 첫째, 계속성의 원칙. 두 번째, 경제성의 원칙. 세 번째, 사회성 및 윤리성의 원칙. 네 번째, 비속박성의 원칙이다. 4번은 좀 생소한 문제죠. 그래서 이 생소한 문제가 나와야 우리 동영상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의 치료 원리입니다. 4번 실존주의 여러분 아시죠? 철학적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에요. 철학적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상담 과정이 중요치가 않아요. 즉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사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건드린 겁니다. 어떤 사유? 죽음에 대한 사유예요. 인간은 죽는다. 그를 어떻게 지금 잘 살자 이런 내용을 갖고 만든 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담자 치료 원리예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담자가 자기인식을 능력을 향상시키라 해요. 즉 생각을 잘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거기에 치료 원리는 비도구성의 원리다. 좀 생소하죠? 즉 내담자는 도구가 아니라 이거, 상담의 도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갈게요. 상담 관계는 능률성을 따지는 기술적 관계가 아니며 상담자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뭐 상담자는 나왔지만 똑같아요. 상담자나 내담자나 서로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제 조건에 상담의 기본적인 스킬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런 내용, 또 상담의 구조화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상담은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요. 상담은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도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도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아중심. 자아중심 원리다. 어떤 누구의 자아? 내담자의 자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담자가 현재 어떤 자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상담은 주관적이고 철학적 기반이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서 상담은 주관적이고 내담자의 자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만남의 원리. 자주 만나서 토론하라 이거예요. 토론 자주 만나서 무엇에 대해서 사느냐 죽느냐 잘 살자 이거.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자꾸 발전시키는 관계 형성을 갖는다. 관계 형성이겠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자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를 썼냐 안 썼냐. 비도구성의 원리 다시 갈게요. 상담은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도구의 역할이 아니다. 자아중심의 원리. 상담은 주관적이고 내담자의 자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만남의 원리. 상담자와 내담자는 자주 만나서 서로 관계 형성을 하여야 한다. 이러면 서로 문제가 깔끔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죠. 제가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쉬운 용어로 지금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적으셔서 아름다운 게스탈트 하나의 게스탈트를 묶어서 여러분의 방폴더에 딱 넣고 필요할 때 문제가 나오면 끄집어내면 됩니다. 5번 갑니다. 특정 시기 고용 동향이 다음과 같다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럴 때 실업률을 구하시오. 5번. 이런 문제 나오면 맞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실업률을 구하시오. 어차피 계속 반복이니까 한번 큰 틀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저하고 같이 한번 호흡 한번 해보는 겁니다. 총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나오죠.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세 이상 인구요? 15세 이상 인구고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고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더라. 여러분 계속했습니다.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이 더하면 생산 가능 인구,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다. 그래서 이걸 써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럴 때 여기서 실업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으니까 실업률의 공식은 뭐라겠어요? 경실이다. 경실이다.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실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딱 나오더라. 계산 그대로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분자부터 누르고 나누고 분자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이 공식이다. 위에 게 분자고 밑에 게 분모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6번 갑니다.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거. 내담자.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전이된 오류가 있어요. 전이된 오류. 자, 이럴 때 얘를 알아야 돼, 얘를. 상담하기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딱
찰지게 내 것으로 안 되는 이유는 용어가 딱 정리가 안 돼서. 용어. 전이 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옮기는 것. 투사, 남, 탓, 전위, 전치. 이거는 화풀이, 인지, 대가리, 정서, 마음, 흥미, 좋아하는 것. 이게 탁탁탁 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전위는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오류가 났다 이거예요. 옮길 때 오류.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잘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가 오류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생겼냐? 정보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한논이다. 어떤 놈이 오류가 생겼어요? 정한논이 정한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한 개의 오류, 논리적 오류, 이 오류 세 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 실제 경험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여러분 1차에 이런 문이 나오죠. 사장님이 날 싫어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답이 삭제 이렇게 돼 있죠. 즉 정확하게 안 옮겼어요. 정보가 빠져있다. 대충 얘기했다. 그래서 이걸 정보의 오류라고 한다. 한 개의 오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아니 그게 아니죠. 예외를 인정,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옛날에 주식쟁이 했습니다. 주식 펀드 회사를 하다가 쫄딱 망하고 부도 나가고 인생의 파멸을 겪었는데, 주식할 때 이런 전능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하더라도 나는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하한가 맞아도 내 것은 상한가 맞을 거야. 이런 그 망상적 환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중독이 되는 거는 주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계의 오류,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한계의 오류. 그러다가 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논리적 오류. 인과관계를 잘못 선정하는 거. 인과, 원인과 결과를 잘못 선정하는 것. 이걸 논리적 오류라고 한다. 그래서 정한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는 더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더 구어체로 깔끔하겠죠. 한계의 오류,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오류, 실제 경험을 대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직무분석 설문지 선택. 설문지예요. 설문지로. 즉 최초 분석법의 원뿌리가 직무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초 확인법에 쭉 나오죠. 면담법, 또 설문지법, 설문지법이 질문지법이죠. 중요사건 기록법, 또 녹화법, 녹화기록법, 또 체험법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초 분석에서 설문지에 대한 얘기예요. 설문지. 설문법에서 설문지 선택. 설문지를 선택할 때 평가 증거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1번 서열법. 직무의 중요도와 장점에 대해서 순서를 중요도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직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서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설문지를 만들지 말고 중요도에 따라서 설문지를 평가하라. 두 번째, 직무를 수준이나 등급으로 분류해서 설문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분류법. 서열. 또 점수, 직무에 따라 점수를 선정하고 총 점수를 통해 평가하라. 즉 점수를 내라 이거예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설문지를 위해서 점수를 내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점수법. 그래서 서열을 만들고 분류를 해서
점수를 매겨라.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겁니다. 다시가 설문지를 만들 때, 설문지를 선택할 때 평가 증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냐, 평가의 기준을 만들라 이거예요. 평가할 때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 서열을 잘 짜고 분류를 잘해서 점수를 잘 매겨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번 또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 즉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기혼 여성이요. 기혼 여성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혼 여성이 경단녀죠. 경력 단절 여성이 경제활동, 이 세상에 일하러 나올 때 무엇을 보고 일하러 나오냐? 첫째, 월급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시장 임금에 따라서 결정하더라. 두 번째, 종류는 많아요. 시장 임금. 또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에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수준, 스펙을 지금 더 넓히기 위해서 직업 상담소 정말로 퀄리티 있는 자격증이에요. 상담 심리에서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 상담 심리에서 국가 자격증에서 직업 상담사만큼 좋은 자격증이 없어요. 또 인정받는 자격증이 없고 대부분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 가장 큰 자격증이에요. 물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있지만 그건 우리 밑에죠. 우리가 얼마큼 레벨이 높냐면 공무원 가점이 25점이에요. 공무원 과목이 5과목인데 5과목에 각 과목에 5점씩 해서 25점의 가점을 줘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옛날에 군인들 군대 군필자 군대 갔다고 가점 2점 주는 걸로 막 데모하고 그래서 2점 갖고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점이 아니라 25점이에요. 25점.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과목에 5과목에 여러분 국어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국어, 영어, 행정학 쪽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 심리학이 있어요.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면 우리 상담 심리학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혹시 이 방송 보고 이참에 공무원을 해볼까? 해보셔도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논문이 면제가 되고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꼭 여러분 따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많이 했던 자녀의 나이.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겠죠. 또 자녀의 수. 자녀가 너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겠죠. 또 법적, 사회적 제도. 제도가 좀 유연성이 있으면 더 일하기가 쉽겠죠. 하여튼 이런 거 여러분,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가전제품이 발달되면 일하기가 더 쉽겠죠. 이런 거 여러분의 입맛대로 쓰시면 됩니다.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를 이 6개 딱 찍어서 순서대로 계속 똑같이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깔니마 똑가고 깔니마 똑가고 이렇게요. 그래야지 어떨 때는 시장금이 앞에 왔다가 어떨 때는 자녀의 수가 앞에 왔다가 이러면 또 헷갈려요. 그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용어를 적어놓고 계속 그 용어를 정리하라고 제가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9번 갑니다.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가 의미하는 내용을 쓰시오. 또 겁나 거치 또 이런 문제 보면. 왜? 생소하거든요. 많이 안 배워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그냥 쓰면 답해요.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써있잖아요. 문항의 난이도가 높냐 낮냐. 변별도가 있냐 없냐. 오답이 많냐 없냐. 다 답 나왔잖아요. 이걸로 그냥 소설 글짓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맡겨지죠.
좀 전문적으로 쓰라고 제가 답안지에 써놨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검사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난이도가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니까. 그래서 쓰고, 문항의 난이도는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든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무리하십시오. 첫 줄 나왔으니까 문항의 변별도, 문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피검제의 상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변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또 마무리하세요. 오답의 능률도, 피검제의 학생이 문항의 각 답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여 그에 더하여 문항 구성. 오답의 능률도, 그러니까 피검 집단의 한 학생이 문항의 각 답지에 문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문항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반응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오답이 얼마큼 많이 나온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1번에 오답이 제일 많아요. 그럼 이 문항에 대해서 오답이 제일 많이 반응하구나 라고 해서 오답의 능률도, 문항을 분석하는 거죠. 문항. 오답의 능률도는요, 거창하지만 그냥 문항을, 오답에 많이 나오는 문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답의 능률도란 어떻게 피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해서 각 오답의 문항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은 다 막혀집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문항의 난이도, 문항이 쉽고 어렵냐, 문항의 변별도, 피검자가 상하 능력, 즉 맞출 수 있는지 틀릴 수 있는지, 또 상하 능력을 얼마큼 변별할 수 있냐, 오답의 능률도, 문항이 얼마큼 오답이 많이 나왔냐를 분석해서 전체적인 피검 집단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14년 2회차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